윤용 대표님이 굉장히 인간적이시네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좋은 날이라고 하시는 것이 좋고요. 실은 디스친다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장난스럽게 장난기 발동해서 그런 사람이 살가워요. 여기 기자가 한 놈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디스치는 유일한 친구였었는데 좀 소식이 좀 뜸합니다. 디스치는 거 있죠? 이렇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장난스럽게 치는 경우 그걸 이제 살갑다고 하고 인간적이라고 하는데 면접에 관한 블로그를 제가 포스팅을 했는데 면접에서 중요한 거는 말을 그럴싸하게 유창하게 매끄럽게 답변하는 게 다가 아니라 때론 이제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건 뭐죠? 실수조차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그 인간미 있는 사람이 결국은 사람을 살갑게 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대화법에 관해서 이제 스피치를 하려고 하는데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인간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인간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면 조금 차가워 보이거든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새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거든요. 약간 좀 부족한 듯한 느낌. 바로 윤치영 같은 스타일이 인간적인 사람이죠. 약간 부족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면접에서도 너무 잘하려고 이제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면접관한테 거부감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프랭크, 이 솔직함이 최고의 무기예요. 인간관계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무기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존중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실은 여러분들이 이 12조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쯤 1대1로 만나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1대1로 만나서 코칭을 해드릴 텐데 그때는 신랄하게 이것 부족하다 저것 부족하다 말씀드려요. 공회적인 석상에서 이것 부족하십니다. 이걸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은요. 뭐 그걸 원하는 듯하게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중에 출석을 안 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그거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1대1로 만났을 때 정말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2%를 채워드리는 것이니까 개인 코칭을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의뢰하시면 1대1로 만날 때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록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시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대1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꽃을 가지셨잖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이게 배려고, 마음이고,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 대표님한테 박수 보내주시고요. 비 오는데 제가 우산을 들고 나오지 마세요. 그래야 같이 우산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점심에 잠깐 나오고 그래서 우리 최전복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우산을 안 들고 나왔더라고요. 고의적이었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써드리면서 네, 가까이 이렇게 짧은 거리였지만 걸어 다녔습니다. 네, 예. 사이언스 스파를 제가 자주 다니는데 거기에 입주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 쪽에서 하시기 때문에 좀 늘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점심을 맛있게 나눴습니다. 근데 1대1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간적인 교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대화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인간적이 되어라. 너무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허술한 면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털털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말을 많이 하고 장하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핵심을 얼마나 찍어줄 수 있느냐가 결국 대화의 최고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간결하게 핵심을 찔러라. 시작. 네. 그래서 글 쓰는 거나 말하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최전복님한테 나중에 이렇게 교정해 주십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28쪽을 펴보시겠습니다. 공감화법. 뭐니 해도 공감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공감적인 커뮤니케이션. 그 도대체 공감이란 무엇일까? 28쪽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 네. 우리 임종소님은 이제 1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내가 질문하면 또 뜨끔하시고 미소가 사라질 것 같아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공감이란 따라서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다. 시작.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 오늘 비가 와서 날씨가 좀 꾸물꾸물해가지고 마음도 심란했어요. 그러면 야, 날씨가 꾸물꾸물하다고 마음까지 심란해질 필요가 있겠냐라고 딱 다구치면 이건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니어도 공감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감력이 있는 사람이란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구나, 읽어주는 것입니다. 아, 날씨가 꾸질꾸질하면 네, 마음도 싱숭생숭하시군요. 이렇게 같이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갑자기 옆구리가 시리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나이에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비가 오면 외로우시군요.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셨죠? 공감화법이 그런 건데요. 네.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거기 첫째, 친근감. 첫째가 친근감, 공감을 가지려면 살갑게, 네, 프렌들리하게, 네, 너무 격식 갖추지 마시고, 예의 갖추지 마시고, 여기 모 변호사가 여기 왔다 갔거든요. 일기 다니셨어요. 너무 반듯해요. 무지하게 성장했어요.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모 법무부 장관하고 또 아주 가까운 사이라서 많이 성장했어요. 세종에서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다 대전에 와가지고 일기로 여기 들어왔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좀 살갑게 대화죠. 교수님하고 90도로 인사하니까 제가 오히려 부담되거든요. 근데 늘 90도예요. 너무 깍듯하니까 제가 깍듯하게 대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임종서님처럼 좀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살갑게 느끼고 친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네. 너무 예의를 갖추지 마라. 시작. 너무 예의를 갖추지 네네. 프렌들리하게 하라. 두 번째가 역동감입니다. 제가 이번에 천북 굴 따라 둘레길을 걷고 왔는데 갑자기 우리 산악대장이 역동감을 얘기하더라고요. 좀 더 체력을 기르셔서 앞장을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장을 섰거든요. 근데 오늘 그때 이번에 사진 작가가 따라 붙어가지고 사진 촬영을 좀 하느라고 뒤에 좀 쳐졌었거든요. 제가 체력이 딸려서 뒤에 쳐진 게 아니라 사진 찍느라고 쳐졌는데 이 친구는 체력이 딸려서 뒤에 쳐진 줄 알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사람한테는 역동감이 있어야 다이나믹한 그런 기운이 있어야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그 다음에 텐션이 좀 있어야 돼. 목소리가 쫙 가라앉아 있거나 그러면 좀 비호감적인데 텐션이 높은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김혜영 님이라고 세무법인 오늘 대표인데 아주 살갑게 대해주고 그 텐션이 높고요.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교수님 하고 막 그 배재대학교 CEO 과정 강의를 갔는데 7, 8년 전 얘기예요. 오늘 강의는 제 생애 최고의 명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뒤풀이 와가지고 막 술을 막 따라주는데 막 거창하게 따라주는 거예요. 김혜영 그 세무사하고는 지금도 자주 만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50이 됐나? 근데 아직 어른이 못 됐어요. 네. 처녀입니다. 그래서 올해 장가를 시집을 꼭 보내야 될 텐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역동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련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 다 세련미가 넘쳐요. 요즘 나는 초록색만 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늘도 초록색 입으셨나요? 초록색이 굉장히 세련된 색상인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제가 초록색이 2개가 있어요. 잠바 하나 있고요. 근데 스웨터로 된 거 있고 한데 그거 입고 나가면 젊어 보인다고. 여러분들도 봄에 옷 한번 사실 때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네. 최정복님처럼 흔하지 않습니다. 네,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맞으시네요. 네. 세련감 얘기했습니다. 세련감이 있어야 돼요. 세련감이. 네. 우리 장동신 님도 너무 세련감이 있으시고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는 세련감이 있는가?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5가지 기술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읽으실까요? 밑에 보면 스트로크. 맞장구 잘 치는 사람이 호감적이에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호감을 쳐주는 거예요. 맞장구. 그렇군요. 맞아요. 막 박장대소하면서 반응을 보여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무표정, 무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려워해요. 리더는 어려워하면 안 돼요. 리더는 밑에 사람들이 살갑게 막 붙임성 있게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스트로크를 많이 쳐주시면 됩니다. 반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로크를 잘 치시는 편입니까? 맞장구를 잘 치시는 편입니까? 네, 우리 민요 할 때 보면 뭐라고 하죠? 얼쑤 좋다 하면서 흥을 돋구잖아요. 네, 장단 맞춰주는 거예요. 추임새라고도 하고요. 그 스트로크가 추임새예요. 추임새를 잘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이블링.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만나면 아주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호구조사를 해요. 언제 왔느냐?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결혼했느냐? 왜 결혼 안 했느냐? 그 나이 있는데. 요즘은 독신주의자들이 많은데 그걸 따지고 들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네이블링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전에 예고해 주는 거. 저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죠. 근데 다짜고짜 사적인 거 호구조사하듯이 물으면 프라이버시 침해다는 것입니다. 네이블링을 적당히 써주는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네이블링은 대화의 매너다. 시작. 네이블링은 대화의 매너다. 사전에 예고해 주는 것이 네이블링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킹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기 말을 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십니다. 말을 잘하는 거 좋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적재적소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침묵이 언어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때론 침묵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최고의 고수이지 않을까. 음악에서도 묵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화 보면 여백이 있죠. 그게 한국의 미잖아요. 여백, 묵음, 네, 침묵, 이거 다 동일한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때론 침묵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피킹은 언어뿐만 아니라 바디랭귀지라든지 침묵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청, 리스닝. 히어링하고 리스닝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히어링은 벌레 소리가 그냥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리스닝은 뭔가요? 의지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스닝입니다. 리스닝의 핵심은 뭐냐면 look, 바라본 다음에 들어라. 바라보지도 않고 악수하는 사람 보면 정말 별로예요. 그죠? 기분 나빠요. 거기다 술자를 따라주는데 엉뚱한 데 보면 술자를 따라주면 술자를 받고 싶지 않아요. 술자를 따를 때, 악수를 할 때는 바라봐야 됩니다. look. 그 다음에 토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닝도 바라보고 들어야 됩니다. 자기 업무 보면서 막 펜으로 뭘 쓰면서 얘기해, 나 듣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너입니다. 그래서 들을 청자를 써보면 귀 입에 임금왕자,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열십자의 눈목자, 열심히 바라보면서 일심,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 게 올바른 경전법이겠다. 그 다음에 퀘스천. 이 중에서 최고의 기술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질문하라 하시겠습니다. 대화를 잘하려면 질문하라. 스피치를 잘하려면 질문하라. 강의를 잘하려면 질문하라. 제가 8시간 강의했잖아요. 그것도 4일간 연속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강의했을까요? 질문하면서 얘기를 듣고 토론하고 발표하게 하고 그러면 8시간이 후딱 가요. 네. 그리고 재밌어 해요. 본인들이 참여하니까. 그죠? 본인들 참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풀어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명강이라고 하지라도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퀘스천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처음 만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질문하세요. 요즘 관심사가 무엇인가요? 요즘 취미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시간을 좋아하시나요? 한두 끝도 없이 질문하면 계속 대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이 최고의 왕이다.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스트로크. 맞장구 추임새입니다.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레이블링. 사전에 예고하고 사적인 질문하세요. 무대되고 사적 질문하면
뒤로 자빠집니다. 그 다음에 스피킹. 스피킹. 침묵이 언어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작. 침묵이 언어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침묵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묵음, 여백, 이거 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릭스링, 경청, 바라보고 들어라는 말씀 드렸고요. 특히 술잔 따를 때 먼 산 보고 술잔 절대 따르는 일 없도록 하고요. 제가 김혜영 오늘 세무법인한테 늘 하는 얘기가 술을 왼손으로 따르는 이렇게 왼손으로 이거 적한테 따르는 거거든요. 너는 정말 나의 라이벌이야 이렇게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계속 얘기해줘도 이게 안 고쳐지는 게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 친구는 술자리하고 나 같이 하면 굉장히 이제 경계해요. 실수할까봐. 근데 술은 이렇게 따는 게 아니잖아요. 왼쪽으로 이렇게 따는 게 아니잖아요. 오른손으로 라벨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진로 17도짜리입니다. 보여주면 따라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네. 맞습니다. 한 번도 우리 안 배지고 우리 그냥 막 따라. 라벨 보여주는 거예요. 라벨 보여주고 설명도 해요. 실은 이를테면 와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 양주라든지는 이게 몇 년산입니다. 네. 하면서 보여주면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질문이 최고의 왕이다. 질문만 잘해도 다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공감 스피치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부분은 제가 처음 일찍 오신 분들 접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설명할 부분이 어디냐면, 네. 123쪽에 공감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pacing, 그 다음에 mirroring, 백트래킹으로 읽으세요. 백트래킹. 123쪽입니다. 1, 2, 3쪽. 이 세 가지가 공감화법입니다. 페이싱은 뭘까요? 진도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진도. 혼자 앞서가는 사람 있죠. 촉새처럼. 그러면 짜증나요. 그죠? 상대의 진도를 맞춰주는 게 대화법입니다. 말을 자르는 사람 있죠. 이건 매너가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말을 자르면 안 됩니다. 제가 전화 받을 때도 그렇고요. 상담할 때도 이걸 굉장히 주의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는 것이 대화를 잘 끌어가는 방법이거든요. 말을 근데 중간에 자르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 일은 대화에서 매너가 아니다. 상대의 진도를 맞춰줘라. 페이스를 맞춰줘라.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거 미러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미러링. 상대의 거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NLP 교육이 있거든요. 네로 랭귀지 프로그램이라는 그 있는데 제가 8시간 강의를 받았거든요. 2박 3일 동안에. 근데 뭐냐면 이게 미러링은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 펜을 들고 있잖아요. 같이 펜을 들고 있어요. 턱을 개고 있어요. 같이 턱을 개주는 거예요. 표정이 밝아요. 그럼 같이 밝은 표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주 우울하게 퇴근했는데 집에 있던 와이프는, 아내는 아이들하고 한참 놀다 보니까 막 시끌벅적하고 너무 막 텐션이 높은 거예요. 남편이 왔으면, 남편이 우울하면 같이 아빠야, 얘들아, 오늘 아빠가 우울하신가 보다. 좀 침착하거라 하면서 분위기를 착 가라앉혀 줘야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떠들면, 겉돌죠, 남편이. 그죠? 그래서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는 게 미러링입니다. 상대의 기분까지 맞춰주는 거. 상대가 가라앉았을 땐 같이 가라앉아 있는 기분으로 대화를 해야 되겠죠. 침착한 어조로 대화를 해야 되겠죠. 상대가 막 텐션이 높아요. 막 업돼 있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다 생각하고 당신은 기분이 좋지만 나는 우울해요 하면서 착 가라앉는 손으로 대꾸해주면 대화가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미러링, 거울처럼 반사해주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NLP 교육을 받으면 이것부터 해요. 상대 동작을 따라주는 거예요. 턱을 개고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럼 어떤 느낌을 느낄까요? 동질감을 느껴요. 사람을 만나면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동질감을 느끼면 동반자예요. 나하고 코드가 맞네? 대화가 슬슬 풀리는 거예요. 근데 왠지 만나면 껄끄러워요. 이질감을 느껴요. 코드가 맞지 않는군. 대화가 딱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미러링, 거울처럼 상대의 기분과 상대의 표정과 상대의 동작까지도 맞춰주면 뭔가 통하고 있군. 우리는 코드가 맞아.
라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트래킹이 중요한데, 백트래킹은 긁어서 붙여주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주는 게 백트래킹입니다. 백트래킹. 아, A는 B란 말씀이시죠? 네. 이거예요. 상대의 말을 요약해 주는 거. 그래서 다시 넘겨주는 거. 이게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만 가주시면.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페이싱, 미러링, 백트래킹. 이거 가지고 좀 이따 실습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두 분씩 짝지어서. 그 다음에 이제 I 메시지가 있습니다. I 메시지가 있으면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U 메시지가 있는데, I 메시지는 내 상황과 내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U 메시지는 너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셨어요. 네. 임재영님은 매번 늦으세요. 네. 좀 부지런히 떠시죠.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힐책하는 거잖아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쁘죠. U 메시지는 상대 행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밤마다 늦게 오는 남편한테 당신 매번 이렇게 늦으세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자고 덤비는 거거든요. 그러면 I 메시지를 바꿔볼까요? 당신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술 드시고 늦게 오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U 메시지예요. 공격적인 말이 되는 건데 I 메시지로 바꿔주면 내 감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매일 술 들고 이렇게 늦게 오시면 제가 걱정이 되는 거 아시죠? 당신 건강이 걱정돼요. 이게 I 메시지예요. 내 감정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행동은 당신 몫이에요. 당신의 인격이에요. 내가 거기까지는 타치 못 하겠어요. 근데 나는 걱정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잘못됐군 하면서 미안해 라고 이제 사과가 들어오는데 당신 매일마다 술 먹고 들어오세요? 그럼 남편 반응이 어떨까요? 야, 내가 좋아서 먹냐? 사업상 어쩔 수 없지. 더 다고치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옷 다시 주워 입고 밖으로 나가서 포장마차에서 한 잔 기울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I 메시지, U 메시지가 있는데 U 메시지는 가급적 쓰지 마라. I 메시지만 써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넘어갈 것은 131쪽에 보면 설득화법이 있습니다. 설득화법. 전부 다 공감이 가네요. 네네네. 네, 설득화법. 설득하려면 6가지 법칙이 있는데 6가지 법칙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상일사에 근무하는 호건이 나오라고 그래. 시작. 상일사에 근무하는 호건이 나오라고 그래. 앞자만 따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기업체 이름이 사자가 많이 들었어요. 그죠? 단성사 아시나요? 종로에 있던 영화관 단성사, 기업사, 충남기업사 기억나시나요? 사자가 많이 붙었어요. 상일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호건희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다고요. 저는 도청에서 퇴근할 무렵에 도청 전문 앞에서 기다렸던 적이 있었어요. 한 여자한테 꽂혀가지고 호건이 나오라고 그래! 했던 적이 있거든요. 뭐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여러분들이 검증을 안 해보셨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이긴 합니다만 호건이 나오라고 그래! 상일사에 근무하는 호건이 나오라고 그래. 시작! 상일사에 근무하는 호건이 나오라고 해. 제 강의는 이렇게 암기시켜드리고 나서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상이 뭐냐면 상호성의 원칙. 내가 좋아하면 상대도 좋아하게 마련이다. 상호성. 그죠?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도 잘해주게 마련이다. 내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은 거울과 같이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웃어주면 상대방도 웃어주고요. 내가 호의를 갖고 있으면 상대방도 호의를 갖습니다. 내가 비호의적이면 상대방도 비호의적입니다. 저 친구는 나한테 왜 그러지?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나를 뒤돌아보면 상대 반응을 교정할 수 있다. 상호성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다고 그러죠. 믿을 수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해요.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달라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설득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증거의 법칙. 여기 YSY 시즌2 명사과정에 누구도 왔더라. 그러면 막 절로 나도 가볼까?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 출석을 하기 때문에 이 개근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도 있지만, 2기 모집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건데, 2기가, 지금, 최전복님은 제가 꼬신 게 아니라 본인이 2명을 해놨다고 그래서 박수를 보내드렸어요. 1+1로 이제 이미 해놓으셨다고 해서, 여기에 다니신 분 중에, 김효우님이라고 골프를 잘 치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은 2년 동안에 7명을 추천했어요. 당신 갖고 싶은 게 뭐야 했더니, 골프 백을 갖고 싶다고. 골프책 백, 비싼 거. 그때 세일가로 35만원 주고 좋은 거 사줬어요. 그때 그 백이 또 초록색이 들어있어가지고 아주 세련감도 있고 해서 백을 선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말씀 드려서. 이번에 추천을, 많이 해주신 분은 갖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선물을 할 계획입니다. 이럴 때 박수 한 주씩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부담은 느끼지 마세요. 부담 느끼지 마시고, 부담 느끼지 마시고, 추천을 좀 해주시면 제가 정말, 줄만한 것,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하나 해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개근상 하면 실은 이마트 이런 데서 사서 드렸거든요. 그럼 받고 나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쓸만한 물건을 선물해야 되니까요. 등등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얘기했네요. 사회적 증거의 법칙, 나도 다녀봤더니 좋더라 이런. 그래서 제가 지금 분위기가 반응이 너무 좋고 또 호의적이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감의 법칙, 그 다음에 권위의 법칙 이런 것들, 희귀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은 뭐죠? 예, 10개밖에 안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그 명품들은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한계 있죠. 한계를 두는 거죠. 몇 개만 찍어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다라고 하는 희귀성의 법칙이 우리에게 설득을 갖게 하고 신뢰를 갖게 한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상일사에 근무하는 호권이 나오라고 그래. 시작. 상일사에 근무하는 호권이 나오라고 해.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쭉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강력한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단의구 신감스. 시작. 단의구 신감수. 중국어 말 같지만 앞자리만 따서 단의구 신감수. 자, 저는 복잡한 말보다는 단순하게 압축된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잘 맥힌다. 잘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압축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단순하게 말을 하는 것. 글을 써도 그렇고 말을 해도 그렇고요. 복잡한 거 싫어해요. 단순한 거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짧아졌어요. 요즘은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압축어를 많이 쓰잖아요. 요즘 MZ세대들은. 그죠?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압축어. 단순하게 말을 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성. 압축해서 단순화시켜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거를 꿰어차고 있어야 압축시키고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네. 더 뺄 것이 없는 상태가 단순성이다. 시작. 더 뺄 것이 없는 상태가 단순한 상태다. 단순하게 메시지를 만들어라. 시작. 단순하게 메시지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의외성. 네, 비 오는 날에는 우산 들고 오지 마세요. 이거 의외적인 말이에요. 반어법을 쓴 거예요. 그래야 누구와 함께 우산을 같이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대개가 어떻게 해요?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의외성입니다. 말에는 의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기대치를 뒤엎는 것. 삼행시 요즘 건배 제안할 때 많이 하시잖아요. 삼행시. 네. 삼행시. 예. 강아지 가지고 삼행시 지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을 띄워주실까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들 녀석이 아빠만 보면 강아지 사달라고 쫄라요. 네, 그날도 아빠 보고 강아지 사주세요, 강아지 사주게 했더니 결국 아빠가 강아지 사들고 와서 아들한테 덥석 안기면서 이 녀석아 강아지 여기 있다. 아들 녀석이 아빠한테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금 삶아라. 기대치를 확 뒤집은 거예요. 아들은 반려견이었고 아빠는
신 이걸 달라고 한 거예요. 반어법. 네. 아가씨 삼행시 한번 줘주실까요? 아립다운 아가씨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제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다. 씨 마누라잖아. 이것도 반어법이에요. 네네. 제가 제 마누라가 예쁘거든요. 네, 의했어. 늦었어요. 예쁘잖아요. 늦으셨습니다. 의외성.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반전. 그래야 웃음이 폭발되는 거예요. 재밌게 말하는 방법, 뒤집어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포대기에다가 할머니가 이제 손자, 손녀 업고 우물가에 가서 동네 아줌마들한테 자랑했잖아요. 으쌰, 으쌰 하면서 탁 오면, 어우, 너는 왜 이렇게 밉게 생겼냐고 이렇게 군밤을 줬어요. 그 반어법이거든요. 네. 최고의 예쁘다는 표현이 너는 왜 이렇게 밉게 생겼냐고 반어법을 썼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은 반어법을 쓸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시면 뒤집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력이 있다, 네. 재치 있다, 이렇게 평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체성입니다. 제가 면접 볼 때 늘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신을 설명해. 뭉뚱그려 말하지 마. 두리뭉실 얘기하지 마. 와닿지가 않아. 구체적으로 꼭꼭 찍어줘야 돼요. 그 구체적으로 말하는 방법은 키워드로 핵심을 찔러주는 것이다. 그래서 말할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인이 잘 됩니다. 기억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두리뭉실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예, 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예. 나는 광고를 통해서, 네, 기업의,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시군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아셨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신뢰성. 신뢰성은 뭐니 해도 언행일치예요. 자기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은 뻔질한데 실천이 없어. 행동이 없어. 그러면 신뢰감을 잃을 수 있겠죠. 신뢰를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인용하는 것.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은 더 뺄 것이 없는 상태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용하는 것,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성이 있습니다. 138쪽에 보면 감성은 뭘까요? 인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휴먼 스토리.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다시 일어났던 얘기가 감성 스토리예요. 아시겠죠? 교과서에 나온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론적에만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이 감성이고, 스토리는 예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게 스토리. 그래서 감성 스토리가 이게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광고에서 잘 아시겠지만, 네,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춘천 감자빵을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업에 스토리를 만들면 구전으로 훨씬 더 회자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요. 빨리빨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40쪽에 보시면 설득화법 2가 나옵니다. 파워 단어를 사용하라. 이게 뭐냐면 랭거 실험이라고 있어요. 심리학자 랭거가 실험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역전에 가서 KTX를 탈 때 줄을 서나요? 안 서요. 뭐를 받나요? 표를 받잖아요. 요즘은 맛집 줄 서는 데 많더라고요. 웨이팅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무려 1시간까지 웨이팅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 번호표를 받습니다. 제가 가끔 가는 데가 있습니다. 요 둔산의 상무초밥, 유성의 상무초밥. 거기가 나름 가성비가 있어서 초밥 시키고 이렇게 회 시키면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긴 줄을 서요. 줄을 서는데 번호표를 받아요. 옛날에는 줄을 섰어요. 왜 그때는 번호표 시스템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스템을 만드니까 줄 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줄 서는 곳이 하나 있다면 대학 복사실이에요. 줄 서거든요.
근데 랭거가 그런 실험을 했어요. 줄 서 있는데 A라는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맨 앞에 가가지고 뒤에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게 했어요. 선생님, 제가 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은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요. 양해를 구하면 안 될까요? 이때 승낙률이 94%. 그래요? 먼저 하세요. 내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네. B를 투입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복사하면 안 될까요? 예? 복사 먼저 하자고요. 안 될까요? 이렇게 다구친 거예요. 막무가내로. 이때 승낙률은 뚝 떨어져서 63%. C라는 사람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먼저 복사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복사해야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는데도 불구하고 승낙률은 93%. 거의 A하고 같았다는 얘기죠. 이게 파워 단어의 위력입니다. 왜냐하면 이유 제시어라고 합니다. 이유 제시어를 들어라. 시작. 이유 제시어를 설득하려면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달아야 돼요. 그래야 승낙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다 왜요가 나오는데 그 밑에 보시면 가로치고 그것다 왜요 나옵니다. 적으시죠. 그래서 그리고 따라서 왜냐하면 요약하자면 이것도 이유 제시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다 왜요. 그래서 그리고 따라서 왜냐하면 요약하자면 이것이 파워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워 단어를 사용하면 설득력을 높여라. 그 다음에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이 나에게 빚진 상태로 만들어라. 시작. 나에게 빚진 상태로 만들. 제가 돌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앉아있는 사람. 배는 게 없는 사람. 와, 맞아요. 배는 게 없는 사람.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 나한테 바랄 게 없어.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대할 줄 몰라. 나한테 뭔가 바라는 사람은 나한테 저 자세로 나온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나한테 바라는 사람은 나한테 저 자세로 나올 밖에 없어요. 근데 나한테 바라는 게 아무 것이 없는 사람은 저 자세로 나올 필요도 없고 공격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빚진 상태로 만들어라. 계속 만나면 뭔가를 막 계속 주는 거예요. 장동신님 오늘 꽃을 가져오셨는데 다음 주에 또 뭘 가져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속 가져오시면 제가 빚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무릎을 꿇어요. 장 대표님 뭐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거였죠? 네네. 빚진 상태로 만드는 거 뭔지 아시겠죠? 나한테 누군가에게 계속 베풀면 빚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중에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상대를 빚진 상태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 설득법과 오메가 설득법이 있는데 이겁니다. 알파 설득법은 당신 이 약을 드시면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건 알파예요. 오메가는 반대로 이 약을 드시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담배 끊는 법 아주 간단해요. 의사가 담배 계속 피시면 생명에 위독하십니다. 위험합니다. 끊으세요. 제가 내과 의사가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는 목숨 걸고 술 끊으셔야 됩니다. 이런 제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습니다. 3잔까지 먹고 그 다음부터 물로 먹는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3잔까지는 먹고요, 물로 먹습니다. 전문가가 그걸 주의력이라 하거든요. 주의력이 전문적 주의력이 있습니다. 의사나 권 있는 사람이 하지 마세요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술을 계속 드시면 건강에 위험해요. 위독해요. 생명에 지장이 있어요. 그럼 술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메가 설득법. 그 다음에 알파 설득법은 술을 계속 드시면 건강에 안 좋으시다니까요. 이건 알파 설득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접종 이론이 있는데요. 가끔 쓰시죠? 접종 이론이란 A가 B에게 설득할 때 A는 초보자야, 초짜야. 그러니까 B를 설득할 수가 없어. 그럼 A가 생각 끝에 누굴 데리고 가나요? 지점장님을 모시고 가. 권위 있는 사람은 C가 가서 A 대신에 B를 설득하는 게 죄송합니다. 접종 이론은 그게 아니고요. 호일러 법칙입니다. 넘기시면 141쪽에 호일러 법칙. 호일러 법칙은 A가 B를 설득할 때 A가 자신이 없으니까 권위자를 C를 동반해서 C가
B를 설득하게 하는 게 호일러 법칙이고요. 접종 이론은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가양동에서 그 합동연설회가 있을 즈음에 선거철에 합동연설이라고 아시죠? 후보자들이 다 나와서 합동으로 연설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운동장 앞에서 막 확성기 켜놓고 막 하면 막 박수 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송모모 민주당의 의원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여성 편력이 있어가지고 소문이 좀 안 좋게 났어요. 그 양반이 딱 나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여성 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 청산했습니다. 깨끗합니다. 남자가 한때는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단점을 미리 노출하는 거. 이게 접종 이론입니다. 접종을 맞는 거예요. 예방 접종을. 그래서 상대 후보가 공격을 못하도록 미리 접종을 놔주는 거. 예방을 하는 것이 접종 이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킬레스 건이 있으십니까? 상대가 물고 늘어질 단점이 있으십니까? 미리 살짝 노출하는 거예요. 강력히 노출하는 게 아니라 살짝. 그럼 상대가 그걸 가지고 물어 뜯지 못하죠. 그죠? 이게 접종 이론입니다. 때론 접종 이론도 필요하다. 나의 단점을 미리 노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설득 이론이고요. 예, 여기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절화법 101쪽 보시겠습니다. 문제 해결화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101쪽 사과를 잘 하시는 편입니까? 고맙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사과를 잘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사과를 잘 하시는 편입니까? 사과 남자는 모름지기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되고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고 말이 많아도 안 되고 네, 절대 사과하면 안 돼 라는 유교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네, 실은 저도 사과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사과를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사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립 서비스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질적인 보상이 따라야 된다. 그게 진정한 사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사과기법에 관해서 또가 있다면 그리고 다음에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확언까지 해줄 때 진정한 사과가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과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비난화법이 있습니다. 비난화법을 고치시죠. 질책화법으로. 질책은 하되 비난을 하지 말아라. 시작. 질책은 하되 비난을 하지 말아라. 여기 다 CEO신들인데 밑에 사람들이 일을 잘못했을 때는 질책하실 수 있어요. 눈물이 찔끔 빠질 정도로 질책을 하라. 잭 웰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리더다. 그냥 위아무야로 넘어가면 조직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비난을 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질책하고 비난의 차이점이 뭐냐면 비난은 인격적인 공격이 비난이에요. 질책은 뭔가요? 그 일을 질책하는 거예요. 인격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인격은 존중하되 이 일은 잘못됐잖아. 난 당신을 믿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번 일은 이런 점이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게 질책인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못하는 게 여러분 거절화법이잖아요. 때론 거절이 필요하다. 경상도 사람들이 충청도에 와서 살면서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3년을 기다렸대요. 근데 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3년 지나고 아는 사실이 거절화법이었다는 것이죠. 시간 좀 줘. 생각해 볼게. 우리 충청도인들이 다 양반이잖아요. 본인 앞에서 거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지 마시고 때론 아주 앙팡지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차선책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절화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해 주실 것은 이 거절화법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사과를 했고 이렇게 질책을 했으며 이런 거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겠습니다라는 것을 오늘 주제 삼아서 하실 거고요. 그 전에 이거 오늘 여러분 스피치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실 거예요. 여기서 앉아서
하실 거고, 그러니까 101쪽을 접어주시죠.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할 사례고요. 그리고 실습은 뭘 하냐면